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가족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 뱃속의 둘째 아이가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날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살배기 아들 녀석이 질투라도 할까봐 눈치를 살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는 못하더군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남편의 다정한 옆모습을 보는데 문득 낯선 행복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이런 평범하고 따스한 풍경 속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싶어서요. 그때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호정아, 장모님께도 알려드려야지. 손녀 소식 들으시면 좋아하실 텐데. 그 한마디에 제 주변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어떤 아기도 없는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는데 장모님이라는 얘기를 꺼내자 저는 그 얼굴을 마주보며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대의 가해자,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죠. 제 표정을 살핀 남편이 걱정스럽게 다시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립고 따뜻한 존재인 엄마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싫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떤 감정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그저 검고 무거운 덩어리 같은 것이었죠. 그날 밤 잠든 남편과 아들 곁에 누워 저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는 늘 그 집에서 시작되니까요. 그 집은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난방을 해도 공기 중에 스며든 냉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고 햇살이 깊게 들어오는 오후에도 집 안 어딘가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 그늘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었죠. 저에게는 결혼하기 전 엄마와 남동생이 가족으로 있었습니다. 4살 터울의 남동생 동욱이는 아버지가 다른 제 이부동생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아빠를 배신하고 외도로 낳은 아들이었지요. 저는 엄마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그 사실을 꽤 어릴 때부터 눈치로 알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아들만 찾는 엄마는 단 한 번도 제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고 엄마의 시선은 늘 저를 통과해서 동욱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한 유리창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동욱이가 웃으면 엄마의 세상은 환해졌고 동욱이가 울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이 허둥댔습니다. 엄마는 제게 늘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살림미천이라고요. 쓸모없는 딸이 살림미천이라도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저거 하는 집 보면 영 미련해서 미천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미련하고 둔하다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았습니다. 그건 역할이었습니다. 동욱이가 어지른 장난감을 치우고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닦아내는 역할, 엄마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이유를 모두 뒤집어 쓰는 역할, 동욱이가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서 그 화풀이를 받아주는 역할, 그 모든 것이 살림미천이라는 이름 아래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동욱이가 부엌 식탁에서 우유를 마시다 말고 장난을 치며 컵을 엎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얀 우유가 바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놀란 동국이는 제 풀에 울음을 터뜨렸죠. 방에 있던 엄마는 그 울음소리에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진 동생을 일으키거나 쏟아진 우유를 탓하는 대신 그저 얼떨결에 우는 소리에 놀라 멀찍이 서서 상황을 보고 있던 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안 치우고. 네가 누나인데 동생 하나 제대로 못 보니 이 사달이 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집에서 이유를 묻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차가운 우유로 흥건한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 등 뒤로 엄마가 동욱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놀랐지? 괜찮아 동욱아. 못난 누나는 취급하지 말아라. 속삭이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이 집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소모품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하루 이틀일은 아니지만 새삼 제 마음에 멍처럼 상처가 된 저는 엄마랑 상대하지 않고 집안에서 최대한 더 조용해졌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고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억울함도 모두 제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서늘한 집에서 버텨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가끔 엄마는 저를 앉혀놓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제 친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너희 애비가 어떤 인간인 줄이나 알아? 가정 두고 돈 벌러 외국 간다더니 소식도 없고 너랑 날 매정하게 버린 무책임한 남자야. 그러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차고는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그 지긋지긋한 네 애비가 생각이 나. 넌 애비를 닮아서 문제야. 둔하고 답답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것까지 아주 꼭 빼닮았지. 제게 상처가 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돼서 고의로 자식의 가슴에 피멍들게 만들고 상처를 내는 인성이란 대체 어떤 걸까요? 저야말로 엄마에게 치가 떨렸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나쁜 점만 쏙 빼닮아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제 힘으로는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에 피할 수 없으면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모진 말을 덜 듣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고 동생의 심부름도 군말 없이 다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낳은 엄마인데 그렇게 노력하면 언젠가 엄마가 저를 조금이라도 예뻐해 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욱이는 엄마의 사랑과 저에 대한 우월감으로 자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엄마를 통해 배우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세상에서 누나인 저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귀찮은 돌멩이이거나 심심할 때 걷어찰 수 있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동국이를 위한 왕국이었고 엄마는 충실한 신하였으며 저는 이름 없는 노예였습니다. 동국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아이는 집이라는 작은 왕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의 규칙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동욱이에게 학교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친구 관계, 지켜야 할 규칙들, 하기 싫은 공부, 그 모든 것이 동욱이에게는 스트레스였고 그 스트레스는 어김없이 집으로 흘러들어와 제게로 향했습니다. 하루는 동욱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여느 때처럼 동생을 달래주었지요. 우리 새끼 왜 울어? 아유, 무슨 일 있었어? 받아쓰기 시험을 빵점 맞아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어. 뭐야? 받아쓰기 틀릴 수도 있지. 어느 못된 것들이 그걸로 우리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해. 엄마는 동지라도 만난 듯 동욱이의 편에 서서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까지 모두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욱이 길을 죽이는 못된 것들이라며 분개하던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제게로 불쑥 다가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침에 동생 학교 가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뚱하게 있으니까 애가 시험을 망치지.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욱이의 시험 성적과 제 아침 인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논리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국이의 기분, 그리고 그 기분을 맞추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었죠. 엄마는 제게서 동국이를 실패하게 만든 원인을 찾아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엄마는 동욱이를 위해 특별히 돈가스를 튀겨주었습니다. 제 밥그릇 위에는 김치와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지만 동욱이의 접시에는 노릇하게 튀겨진 돈가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동욱이는 씩씩거리면서도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를 보더니 자기가 먹던 돈가스 조각을 제 밥 위로 툭 던졌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요. 그 순간 식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고 목구멍으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른이 식사하는데 어딜 일어나? 밥 먹는 거 가지고 유세야? 동생이 챙겨주면 고맙다고 먹어야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저 싸가지 없는 것이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낡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러움보다 더 큰 것은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과연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걸까? 엄마에게 나는 딸이 맞을까? 동생에게 나는 누나가 맞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욱이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엄마라는 든든한 방패 뒤에 숨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는 무조건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고 집에서는 그런 동욱이를 위로한답시고 제가 가진 작은 것들마저 빼앗아 동욱이에게 줬습니다. 제가 아끼던 필통, 용돈을 모아 산 머리핀 같은 것들이었죠. 어느 날 제가 아끼던 작은 라디오를 동욱이가 망가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방에 들어와 분해하고 조립하려다 부셔버린 것이었습니다. 산산조각난 라디오를 보고 제가 화를 내자 동욱이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고물 라디오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면서요. 그때 방으로 들어온 엄마는 망가진 라디오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그거 하나 가지고 동생을 잡겠다? 누나라는 애가 그것 좀 양보하면 어디 덧나냐?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제 물건, 제 감정, 제 시간까지도 모두 동욱이를 위해 언제든 내어주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라디오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을 나가고 말겠다고 더 이상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그 다짐은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제가 발견한 아주 희미한 빗줄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교복을 벗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제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정확히는 생존을 위한 노동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대학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고 제 유일한 목표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멀리 집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버스로 1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동네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라도 그 집의 그림자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근무만 했습니다. 밤 시간은 손님이 뜸했지만 대신 온갖 종류의 취객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아저씨도, 세상 모든 불만을 제게 쏟아내는 젊은이도, 그들은 적어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서툰 분노와 하소연 속에서 저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서의 숨막히는 침묵보다 차라리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이 더 견딜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사장님의 권유로 오전 근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편의점에서 보내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 통장은 곧장 엄마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어린 이가 돈 관리를 뭘 한다고. 내가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시집갈 때 주마. 엄마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는 척했습니다. 반항해봤자 돌아올 것은 뻔했고 무엇보다 돈을 주는 대가로 험한 말 듣지 않을 수 있었고 집 밖에서 보낼 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기계처럼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채우고 매장을 청소하는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계산대로 가져왔고 돈을 건네며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고 그 눈빛에는 어떤 동정도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에 대한 담백한 예의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가 오는 10시가 되면 계산대 앞을 한 번 더 닦고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곤 했습니다. 하루는 유난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집에 잠시 들렀다가 동욱이가 새로 나온 최신형 핸드폰 사달라며 집안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그 모든 뒷수습은 제 몫이었습니다. 너 돈 좀 더 많이 벌어와서 동생 핸드폰 좀 하나 사줘라.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러겠냐. 그거 비싸요, 엄마. 지금 버는 돈도 엄마가 다 가져가시잖아요. 내가 그냥 가져가냐? 너 시집갈 때 보태려고 모아주는 거 몰라?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해서든 더해서 돈을 벌으라고.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엄마의 일방적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흐른 채에 엉망이 된 집을 겨우 치우고 편의점으로 출근하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진상 손님도 많았고 저는 꾸역꾸역 감정을 누르며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밤 10시 어김없이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제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그는 계산을 마친 커피를 제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내민 캔커피만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음장 같던 제 손을 감쌌고 그 온기는 순식간에 심장까지 번져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위로였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일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캔커피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 어쩌면 작은 등불 하나쯤은 나를 위해 켜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와 저는 편의점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고 저보다 7살이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어려 보여서 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새삼 놀랐지요. 그 사람은 제 힘든 사정을 캐묻는 대신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주말에 본 영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잊고 살았던 평범한 세상의 모습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누군가와 웃고 떠들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편의점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쉬는 날에 맞춰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는 늘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제가 말을 할 때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김호정이라는 제 이름으로 존재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누나도 살림미천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요. 어느덧 사계절이 2번 바뀌었고 그 사람과 그렇게 만남을 가지다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정아,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내 곁에서 편하게 웃으며 살자. 부족하지만 내가 널 행복하게 해주도록 노력할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부터 났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잡으면 저 지긋지긋한 집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과연 내가 그래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을 위한 첫 번째 반항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엄마와 동욱이가 있는 거실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월급날이 아니면 좀처럼 모이기 힘든 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요. 그 사람과 한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TV를 보던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생활비는 어쩌고?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 대신 엄마의 첫마디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월급을 고스란히 엄마에게 맡기며 제 몫은 따로 모아주고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욱이도 다 컸으니까 어디 가서도 벌 수 있잖아요. 그보다 저 이제까지 엄마가 저 결혼할 때 시집자금으로 준다고 가져갔던 돈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자금으로 쓰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돈을 결혼 자금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걔가 뭐라는 거야? 그 돈 이미 다 생활비로 썼지. 네가 뭐 몇 푼이나 가져다 줬다고. 그 돈을 다 썼다고요? 엄마가 나 시집갈 때 준다고 가져가셨잖아요. 돈이 남아야 모아주지. 쥐꼬리만큼 가져와서 생활비하고 뭐하고 늘 부족했는데 무슨 네 결혼자금이야?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저 결혼은 어떻게 해요? 저는 엄마에게 반박했고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 비스듬히 팔짱을 끼고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보통 친정엄마들 같으면 절대 나오지 않을 행동이었지요. 자식이 아닌 돈줄인 저였던 겁니다.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늙은 애미랑 동생이랑 버리고 가겠다고? 어쩜 애가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결혼하더라도 우리 책임질 거 아니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동욱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네가 맨날 미움을 받는 거 아니야. 이젠 불쌍하지도 않다. 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기계, 집안의 재산 목록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도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인연은 끝난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에 제 옷가지를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엄마의 고함과 동욱이의 욕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나가지 못하면 저는 평생 이 그림자 속에서 죽은 듯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건 가장 절박한 탈출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무작정 걷다 보니 어느새 민준 씨와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편의점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무심코 챙겼던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결혼은 없던 일이 되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존재였지요.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이상 이제서라도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엄마의 화장대 서랍을 몰래 열었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빼곡하게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그 번호를 몰래 저장해 왔지요. 10년이 지났기에 혹시라도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공중전화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다이어리 안에 적어놓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굵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낯이 익은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깊이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흘러나오며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김병국 씨 되시나요? 누구시죠? 김병국 씨 되시냐는 말의 대답 대신 경계 어린 누구시냐는 말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참아 제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혹시 김호정이라는 아이를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호정. 옛날에 헤어졌던 내 딸아이인데 네가 혹시 호정이냐? 그 순간 저도 차마 호정이라고 대답을 못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제 인생에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전화번호가 그동안 안 바뀌었던 것은 하늘의 천운이었지요. 가엾은 저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울음이 그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겨우 울음을 그친 제가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아버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하고 선한 인상의 분이셨습니다. 엄마랑 이혼했는데도 여자한테 질려서 재혼하지 않고 여태껏 혼자 일하면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에는 지혜비를 빼닮았다던 엄마의 이야기처럼 제 얼굴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뭉클해져 왔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먼저 꺼내야 하나? 너를 내가 찾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를 버려서 그랬던 게 아니야. 정말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너희 엄마가 너한테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만 그 여자 심성이야 뻔하지. 너 힘든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와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내 말을 들어주겠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서야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긴 이야기였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역시나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간 사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사이에 동욱이가 태어났으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인 저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엄마가 저를 무기 삼아 양육비를 요구하며 완강하게 버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달마다 엄마가 요구하는 양육비를 줄 능력이 없었고 나중에 면접 교섭권을 이용해서 보려고 했지만 엄마가 번번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무작정 거절한 게 아니라 한 번 볼 때마다 얼마씩 가져오지 않으면 못 보여준다고 했지요. 저는 엄마의 파렴치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실망감과 미움이 한꺼번에 저를 덮치며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제 모습이 걱정되어 제게 물 한 모금을 먹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그러더구나. 내가 널 만나면 네가 삐뚤어질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라내라.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크다고. 이제 와서 변명 같겠지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만나러 갈 수가 없었던 것도 있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 아버지에 대한 험담, 저를 향한 이유 없는 미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큰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편의점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두 엄마에게 주었고 결혼을 하려 하자 돈 한 푼 없다며 저를 내쫓았다는 사실까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버지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 미안하다. 진작 찾아오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너를 그저 네 엄마한테만 맡겼으니 그 여자한테 내가 또 속았구나. 저는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것은 엄마에 대한 모든 기대감과 정을 다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의 작은 원룸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뒤척이는 저를 위해 토닥여주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거대한 거짓말의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와 함께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이 10통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에게도 버림받은 나를 유일하게 걱정해주는 내 사람. 저는 민준 씨의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밤새 연락이 닿지 않아 애태웠을 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잠을 설친 듯 잠겨 있었지만 제 목소리를 듣자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과 아버지와 재회하게 된 과정을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사정을 가진 저와는 결혼할 수 없을 테니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정아, 지금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리고 아버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사는 낡은 빌라 앞에 민준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서 계신 아버지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세 사람이 마주 앉은 풍경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에게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곁을 지킬 것인지를 차분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민준이라고 했나? 우리 호정이 옆에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안심하고 내 딸을 맡길 수가 있겠어.
많이 부족하지만 따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호정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 고맙네. 내 자네 덕분에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 참, 호정아, 잠깐만 기다리거라. 아버지는 잠시 제게 기다리라며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 안을 열어보니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고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모아두신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간 줄 알고 또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차곡차곡 모아두신 돈이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평생 뜯기면서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돈을 받다니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고 형편도 어려운 아버지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고 엄연히 너를 위한 돈이야. 아비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 딸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어. 이걸로 남들 하는 만큼 혼수도 하고 당당하게 결혼하거라, 호정아.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부모라는 존재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고 묵직한 통장의 무게만큼이나 저를 감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아직 버림받지 않았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구나 하는 그 단단함이 저를 다시 절망 속에서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와 민준 씨와 함께 그 사람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미리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그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되었지만 뜻밖의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다 괜찮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 네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우리가 다 주마.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무조건적인 위로와 환대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과거를 묻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제 마음을 조용히 보듬어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날 양가 어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의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옆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그리고 맞은편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민준 씨와 그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고 기꺼이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독하게 길었던 제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혹시라도 마음 쓸 일이 생길까봐 모든 것을 알아서 챙겨주셨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라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자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활짝 웃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제 손을 단단히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온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민준 씨가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 틈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와 동국이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등장은 제 마음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원망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고 동욱이는 지루하다는 듯 연신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민준 씨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이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엄마는 억지로 단상 위로 올라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아무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꼴에 좋은 대로 습관이 좋으냐? 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네 아비랑 붙어먹어서 아주 신났구나. 그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에 서 계신 시어머니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제 떨림을 느끼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셨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저는 겨우 표정을 관리하며 사진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고 저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시며 살림에 서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밥솥 버튼 누르는 것조차 낯설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런 건 천천히 배워도 된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집을 꾸미는 즐거움을 알아갔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음식을 남편이 맛있게 먹어줄 때, 깨끗하게 청소한 집에 햇살이 들어올 때 저는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에서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 혹은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은 제게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살갑게 대하며 술잔을 권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좋은 음식을 챙겨주시느라 바쁘셨습니다. 그 평범하고 화목한 풍경 속에서 저는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동욱이가 남긴 마음속 흉터들이 새로운 가족의 사랑으로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불행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든든한 가족들의 품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 남편은 새벽에도 일어나 먹고 싶은 것을 사다 주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아기용품점에 들러 손싸개나 베네저고리 같은 작은 것들을 사와 현관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넘치는 사랑 속에서 10달을 보내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제 세상은 온통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느라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겪었던 어둠을 조금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할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광고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힘없이 갈라지고 어딘가 다 죽어가는 듯한 그 목소리는 엄마였습니다. 호정아, 나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애써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전화를 끊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병원인데 동욱이는 없으니 잠깐만 와서
얼굴 좀 보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마음속에서 수십 번도 더 저울질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고는 제 곁에 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만약 가기로 마음먹는다면 자기가 병원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정말 위독한 상황이라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엄마가 지난 날을 후회하고 사과하고 싶어서 저를 부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찾아간 병원, 저는 남편을 차에 남겨두고 혼자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왔냐? 엄마는 저를 발견하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차마 괜찮냐는 말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욱이에게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와서 화풀이용으로 홧김에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동욱이는 제가 없으니 그 분노의 화살이 결국 엄마에게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엄마의 말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욱이가 좋다는데 좀 만나주면 어디 덧나나? 지가 뭔데 우리의 착한 아들 속을 이렇게 썩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 상황에서도 엄마는 아들의 잘못을 탓하는 대신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도 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원비를 내줄 사람이,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느끼며 준비해간 봉투를 엄마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마지막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건넨 봉투를 본 엄마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고는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에 턱없이 모자란 제 성의를 표하는 정도의 금액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봉투를 제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너 잘 사는 거 뻔히 아는데 고작 이걸로 입 닦으려고? 저는 던져진 봉투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신 이런 일로 저 찾지 마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엄마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독하다. 신보가 못돼 처먹었다. 너 같은 건 자식도 아니다. 늘 듣던 레퍼토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등 뒤로 엄마의 욕설이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마음속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둘째 딸을 낳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동욱이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가끔 제가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과 안부 전화를 할 때면 얼핏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지만 저는 늘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동욱이었습니다. 앵커는 남성이 평소 좋아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집 안에서만 휘두르던 것들이 결국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수십 통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수소문 끝에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화면 속 엄마의 얼굴에는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조급함과 저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이가 구치소에서 힘들어하는데 누나라는 것이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얼른 문 열어서 네 동생 책임져. 돈 내놓으라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니 돈을 내놓으라는 언제나와 같은 요구였습니다. 저는 인터폰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드릴 돈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를 들은 엄마는 더욱 흥분해서 악을 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독한 것. 너만 잘 살면 다야? 감히 내 새끼를 저렇게 둬버려? 내 새끼 저리 방치해놓고 네 새끼들은 잘 살게 둘 것 같아? 두고 봐. 네 새끼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을 입에 올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엄마는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을 통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주 작은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갖지 않겠다고.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엄마가 제 아이들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고 엄마와 동욱이는 법적으로 더 이상 저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아주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동욱이는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합의금을 마련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생각보다 긴 형량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얽매여 제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었고 제 어릴 적 모습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온전히 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잘한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작은 상처 하나에도 마음 아파하며 약을 발라줄 때면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털어버렸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은 늘 북적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손주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지셨고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시아버님과 장기를 두며 소리내어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아버지가 지난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고 시부모님과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그런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마침 풀밭에 핀 민들레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선물.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노란 민들레 꽃을 받아 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햇살을 가득 머금은 그 꽃이 꼭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을 견디고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민들레처럼 저 역시 지독했던 어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저만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문득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아픈 일이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상처 많은 딸이 아니라 두 아이를 지켜야 하는 강한 엄마이고 사랑하는 남편의 든든한 아내이며 저를 아껴주는 가족들의 소중한 일원이니까요. 창밖으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저는 뱃속의 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만 선물해 줄게. 사랑한다, 내 새끼들. 지독했던 겨울은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